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내년 경제는 어떻게 될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코노미스트, 여의도에서 사랑스러움을 담당하고 있는 KB투자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사랑스러움을 담당하고 있다는 표현 참 많이 들으실 텐데 좀 제가 사석이었으면 제대로 받아쳤을 텐데 또 사원증 메고 있어서 공식적인 인사를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움을 얘기하기에는 깊이가 굉장히 있으신 분인데 왜 네. 그런 표현이 붙었냐면은 네. 공효진 닮았다는 얘기가 자꾸 있어서 초반부터 여기 매운맛이네요. 네. 우리 뽀 PD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매운맛으로 오늘 좀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전망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고를 드렸었는데 코스피 지수 상단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증권사가 KB증권이다. 사실 그 상단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이 과정에 얽혀있는 수많은 경제적인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년 시장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겠구나 라는 걸 좀 예상을 하시면서 근데 생각했던 거랑 좀 시장이 다르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시점에 다시 김효진을 검색해서 우리가 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지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통화정책이 조금 바뀌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말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통화정책 하면 이제 뭐 도비시하다, 되게 완화적이다, 아니면 호키시하다, 매파적이다, 굉장히 물가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로나라는 이제 비정상적인 경제였기 때문에 뭐 도비시, 호키시가 아니라 그냥 전면 경제 지원. 전면 완화의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쭉 보면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뭐 거의 7%. 한 40년 정도 만에 최고치거든요. 이제 연준도 이 물가에 대해서 우리 컨트롤할 수 있다. 좀 이게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낮아질 거니까 우리는 좀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경제를 지원했던 거를 밑도를 이렇게 좀 빠르게 빼진 않을 거다라고 요거를 쭉 이제 한 2년 정도 끌고 오다가 최근에는 물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그래도 한번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조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상황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미 테이퍼링, 자산을 매입하는 속도는 이미 좀 빠르게 우리가 줄여 나가겠다. 이제 지난주에 발표를 한 상황이고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는 내년에는 못 올려. 2023년이나 가야 올릴 수 있어라고 했던 것들이 내년 3월 네, 불과 이제 한 봄에 올릴 수도 있어. 라는 시각들이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거의 근데 내년 3월 정도 전망 나오면은 뭐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실 올해 독야청청 잘 갔던 미국 주식도 이렇게 낙폭이 좀 확대되기도 하고. 저의 엔비디아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국내 주식도 올해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뭘 또 빠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힘이 없고 환율도 거기에 이제 엮여가지고 뭐 1,200원을 가네, 뭐 얼마를 가네 지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는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이고 저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준금리를 뭐 3월에 올리건 6월에 올리건 9월에 올리건 올리면은 저는 사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쟤는 주식을 안 하나 보네. 남의 속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김효진 의원님이 부동산 관련한 저서를 쓰셔서 나는 그때 아파트였나요? 부동산을 싸게 사기로 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왜 고점에 그런 책을 내냐라고 하셨던 분들이 거의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2016년? 네, 오래됐네요. 네. 그때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되게 돈 많은 줄 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이미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신 책은 이 미스터 마켓 2022년 이거 3프로TV의 다양한 출연진들이 함께 쓰신 건데 그 중에서 경제 파트를 써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다양한 전망들의 업종들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정말 제일 기반이 되는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한번 들어보시고 의무적으로 책을 편하게 사주시면 그러면 제가 밥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잡아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는
통화를 좀 긴축한다라는 거는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많으면 이제 뭐 A, B, C, D 주식을 막 여러 개 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돈이 100만 원 있다 99만 원 되면 뭘 하나를 팔던지 아니면 더 살 수는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좋지 않죠. 좋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요즘은 뉴노멀이라는 얘기 좀 쏙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가 몇 년 동안 봤던 그림은 심지어 1980년대 이후에는 물가가 계속 쭉 내려갔어요. 해마다 좀 오른 때, 좀 떨어질 때 이런 때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쭉 낮아지는 거를 우리가 봤단 말이죠. 예.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착착착 움직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는 물가가 내년에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예. 우리는 더 큰 사실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물가가 낮은 게 좋냐, 높은 게 좋냐. 제가 볼 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예. 우리가 3, 40년 동안 이어오던 흐름이 있는데 이게 역방향으로 된다? 그럼 좀 생각을 좀 해봐야죠. 아. 예. 그래서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고 기대라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수리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사장님이라고 치시고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한 2% 정도였었거든요. 2%면은 사장님 회사 어려운 건 알겠는데 제가 이번에 둘째가 학교를 가니까 3% 올려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합의를 해서 많은 회사들이 그동안 3%씩 임금을 인상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 상승률 아까 미국이 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 김희원 열심히 하지만 3% 올려주는 거 어떤가 그러면은 딴 사람 알아보세요. 그러겠죠. 모든 게 이게 뭐 주식이 어떻다 뭐 금리가 어떻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물가는 올라가니까 나는 더 많은 뭐 월세를 받아야겠어.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겠어. 이걸로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까 물건 가격을 올려야겠어.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고리가 형성돼요. 하나만 오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물가는 그대로인데 월급만 오르면 제일 좋은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예, 근데 이게 경제학 용어가 있어요. 임금, 물가, 나선형 뭐 움직임. 그래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는 단어가 딱 있을 정도로 임금 오르면 또 가격 올라, 그럼 또 임금 올라.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이번 달 물가 7%인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어라? 물가가 계속 낮아지는 걸 보면서 거기에 막 시스템을 맞춰서 우리가 해왔는데 너도 나도 막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좀 이거 걷잡을 수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요, 늘? 기선 제압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최근에 약간 좀 급격하게 물가에 대해서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되게 주시하고 있다라든지 기준금리를 우리가 이렇게 막 굉장히 오랫동안 완화적이지만은 않을 거야라고 변심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뭐 실제로 그 기준금리를 내년에 올릴 가능성도 되게 높아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좌시하지만은 않겠어. 우리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야 이제라는 이야기를 좀 메시지를 이제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경제를 봐도 그렇고 뭐 투자의 세계를 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선반영 됐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연준은 계속 돈을 풀 거야. 저렇게 얘기해도 기준금리 올리는 거는 굉장히 늦을 거야라고 할 때 사람들이 물건 가격을 막 올리는 것과 예. 이러다가 연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돈이 줄어들 거고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조정해야 되고 이제 계산을 막 다시 할 때 선반영은 다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에도 뭐를 좀 썼냐면 작년 이 책이 두 번째 책이고 작년에 나온 책은 주가 지수가 정말로 가열차게 올라가던 시점에 작년에 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좋다고 쓰고 다른 분들도 다 상승장일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 땡겨서 이거를 막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경제 모멘텀 나쁘지 않아도 이거를 막 한 달에, 2달에 막 땡겨서. 그래서 지난해 겨울에는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되게 파티 분위기였어요. 정말 파티.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뭐 오미크론도 변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불확실하고 물가가 어떨까도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게다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되게 이렇게 무거워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말 되게 야속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올해가 훨씬 마음 편해요. 파티가 2배, 3배로 막 재밌어지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작아져 있으면 작은 거에도 굉장히 행복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반영이라는 게 뭐 경제에서도 중요하고 투자에서도 다 중요한데 작년보다는 최근에 뭐 주가도 별로고 뭐 비트코인도 별로고 부동산 가격도 뭐 힘도 없다고 하고 근데 연준이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몇 월에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모를 때가 우리가 싫은 거지.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속도로 올리나 보다. 감을 잡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그럼에도 어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산업이 흥할 수 있을까가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이 사실은 그래서 몇 월에 올린다는 거야. 3월에 올린다는 거야. 6월에 올린다는 거야. 어떤 사람도 내년 못 올린다고 하고 의견이 나누어질 때가 사실은 가장 조금 괴로울 때고 의견이 이제 좁아지고 가닥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변수로서는 탈락하기 때문에. 근데 그 미국의 고용이 일자리 새로 생기는 숫자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하고 고용 사이에서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 금리 그 인플레이션 쪽으로 확 그 의견을 가져간 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본 걸까요? 사실 올해 지금 11월 통계까지 나왔죠. 예. 올해 평균이 한 50만 명 정도 돼요. 월별로. 예. 근데 미국의 경제가 꽤 괜찮을 때 한 3% 성장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럴 때가 한 25만 명 정도예요. 아, 100만 명대가 워낙 많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올해는 오버페이스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그 미국에서 100명 정도 일을 원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예.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난 이후에는 85명이 됐었어. 15명 마이너스. 근데 미국은 또 실업수당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뭐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약간 좀 이게 좀 강하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다가 막 리오프닝이 되면서 고용이 막 100만 명 늘고 막 90만 명 늘고 지금은 전체 100명이어서 85명 됐었잖아요. 지금 98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2명만 더 여기 사무실을 채우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예전에 85명일 때는 그때 물가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너무 비어 있으니까 긴축과 관련된 그 어떤 생각조차 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실업률도 4% 초반대.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보통 해마다 한 3%씩 정도 오르는데 지금 2년 만에 막 한 12%.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까도 기대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이게 잠깐 이러면 작년에 비정상적이었으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3% 인상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면 이제 받아들일 텐데 예.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은 10%씩 올려줘야지 뭔 소리 하시는 거냐. 거기 적응해 버리는 거죠. 예,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는 게 되게 생각보다는 되게 큰 파장이 오더라고요. 마음을 그렇게 딱 사람들이 모두 먹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쯤에서 한번 기준금리를 갑자기 여기서 막 계속 빨리 올린다라고 하면은 경제에도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고 위험 자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관리 측면에서 사람들의 이 뜨거워진 마음을 약간 식혀주는 정도의 기준금리의 인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주식에 괜찮을 거다. 경제도 사실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그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에 향방이 됐었던 거는 사실 물가일 네. 거고 물가 얘기 중에서도 사실 요즘 나온 물가 중에 저는 그 연준도 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급망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공급망 이슈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 연준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랬더니 막 네가 뭔데 연준이 안다 모른다를 야 너보다 모르겠냐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저기서 갑자기 전력을 끊어버리고 저기 가서 갑자기 배가 안 오고 뭐 이런 공급망 이슈는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과정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병목 현상이라는 거를 사실 경제에선 처음 써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다, 뭐 전기차다 이러면은 뭐 품목별로. 주문이 품목별로는 뭐 요소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병목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광범위한 병목 현상은 사실은 전후를 제외하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쇼티지 공급을 잘 못 받는다고 느낀 거는 제가 평소에 즐겨 사는 샤넬백 정도만 사러 가면 좀 이렇게 병목 현상을 좀 느끼고 오늘 출연료 저 샤넬백 주신다고. 네. 공급망 문제 때문에 못 사.
그러니까 궁금한 병목 궁금한 거 현상이라 아니었어요. 아저씨 여기 줄 서지 마세요. 요게 이제 병목 현상 정도로 느꼈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진짜 말씀대로 경제 전반이 병목이라는 거는 정말 낯설긴 하네요. 근데 그것도 낯설고 사실은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집에 있고 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전체 GDP 같은 걸로 보면 사실 이렇게 위축폭이 사실 크진 않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지금 이런 현상인 거고 사실은 물가 관련해서는 병목 현상도 중요한데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970년대. 예. 정확히는 65년부터 1983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인플레를 경험한 적이 사실은 언제가 마지막이냐면은 70년대 후반까지만 물가로 고생을 하고 물가로 고생한 적이 없었어요. 없었고 우리 이제 경제 대공황 이러면은 그 영어로 그레이트 디프레션이거든요. 예. 물가에도 그레이트 하나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1965년부터 1982년까지 17년 동안. 근데 그때 이제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이제 79년도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물가가 되게 오랫동안 올라간 거에는 오일 쇼크 같이 가격 충격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메인 요인이었는데 저도 이번에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60년대 중반에 연준이 생각하기에 찔리는 게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60년대 중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4년도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국내적으로 경제가 그렇게 안 좋진 않았는데 재정도 좀 많이 풀고 통화 정책도 되게 완화적으로 가져갔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네, 전쟁을 해야 되고 이제 여론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도 되게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초반에는 물가가 뭐 한 2, 3% 그냥 되게 이렇게 그냥 평화로웠어요. 근데 60년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3%가 4% 되고 4%가 5%가 되고 6%가 되고 임금 상승률도 한 3% 정도였던 게 4%, 5%, 6%, 7% 이렇게 막 올라갔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전쟁을 하느라 이 젊은이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도 하고 반전 시위, 히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전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뜯어보면 이유는 다 있었어요. 근데 연준이 이렇게 돌아놓고 보니 그때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 같다. 아, 위로? 네. 물가는 올라가는 거야. 내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임금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1, 2년이야 뭐 그냥 그렇다고 쳤을 텐데 이게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되고 어라? 하고 있었는데 오일 쇼크가 빵 떠지니까 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했던 거죠. 물론 이런 거를 돌이켜보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연준 위원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 이렇게 머리 희끗희끗한 이제 구루에 속하신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나와서 70년대식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것 같다. 연준 이렇게 하지 마라. 지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한번 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70년대처럼 고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라는 이제 전망이라기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아지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되게 옛날이잖아요. 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아다르고 어달라서 그렇지 계속 반복이 되긴 해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준이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금리 올리면 오히려 좀 좋을 수 있습니다가 그렇게 길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60년대 중반에 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러면 좀 잡힐 거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그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차이가 좀 있다라거나 아니면 그때랑 뭐 달라진 점이 있다?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연준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물가를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내년 봄이 되면은 물가가 꽤나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니까 연준 위원분들도 물론 저명하시고 똑똑하시지만 사람이니까 내일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년 봄이 되면 이런 긴축 조기 금리 인상이나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4분의 1이 미국이에요. 예. 그리고 한 5분의 1 정도가 중국이에요. 경제로 쌍두마차, 봤을 때. G2죠. 네. 쌍두마차인데 미국은 이미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재무부하고 연준이 풀었어요. 돈을 정말 갖다가 부었어요. 맞아요. 네.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군살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쪼이죠.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경제가 사실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선제적인 봉쇄도 했다. 뭐 석탄이 없다. 공장을 못 달린다. 얘기가 되게 많은데
군살 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헝다 사태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돈을 안 집어넣다 맞습니다. 보니까 좀 돈이 안 살려줘서. 그쵸. 예, 예.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한국은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사실 주식만 해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쵸. 중국이 뭔가 군사를 빼고 있다, 뭐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호재보다 악재에 가깝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죠. 예, 악재에 예. 가깝죠. 글로벌 이렇게 더해서 놓고 보시죠. 더해서 놓고 보면 어떤가요? 미국이 돈을 이렇게 풀어서 지금 약간 과열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국까지 나도 부양하겠어라고 하면은 70년대식 인플레이션 가는 거죠. 진짜 우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둘이 같이 가는 거니까. 거예요. 그냥 뭐 사야 됩니까가 아니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를 해치할 수 있는 그냥 자산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부양을 했고 이건 돌이킬 수 없죠. 부양을 했고 미국만 보면은 저거 물가 쉽게 안 잡힐 수도 있겠는데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하게 이거를 더해서 놓고 보면은 한쪽은 살이 쪘고 한쪽은 살을 빼고 있고 그러면 얼추 밸런스에서 그렇게 크게 어긋남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미국은 대표적인 공급 국가고 미국은 중국은 네. 미국은 대표적인 소비 국가인데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야 얘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소비를 해야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랑 사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얘가 부양을 하고 얘가 줄인다는 게 이게 그 연결이 가능한 일일까요? 작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고 그래서 소매 판매가 막 위기 이전하고 대비해서 막 20%씩 늘고. 그렇죠. 중국하고 한국도 저희 뭐 자영업자분들 너무 고생하셔서 좀 말을 좀 가려서 하게 되는데 수출은 역대 최고치였었거든요. 맞아요. 미국은 정말로 찐 소비를 해서 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뭐 태블릿 가격 비싸지고 무슨 가격 비싸지고 이제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부양을 할 땐 중국은 이제 소비를 부양하고 싶어 하죠. 공동 부유로 가겠다라고 하지만 아직 그거는 사실 되게 장기 계획인 거고 중국은 지금까지의 경제 부양을 그러면 가장 빠른 게 부동산이니까 뭐 신도시를 건설하자. 그래서 뭐 서부 대개발 계획을 하자라고 하면서 원자재를 흡수하는 식의 부양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내가 원자재를 사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뭔가 굴뚝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하려니 뭐 철강, 시멘트, 원유 이거를 다 수입을 했었어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뭔가 부양에 뛰어든다면 원자재 가격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70년대식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미국은 이미 부양을 했고 나머지 G2인 하나가 중국이 살을 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얼추 균형이 아직은 맞았다라는 거고 사실은 내년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뭔가요? 라고 하면 변이 바이러스에 또 리스크이고 미중 갈등이 어떨까도 리스크고 리스크 많죠. 근데 저한테 리스크는 사실은 다시 전면 부양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더 두려워요. 중국 부양 한 번 하면 또 엄청 세게 하거든요. 그렇죠. 밑간데 없이 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70년대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70년대에는 사실은 투자 성과들이 다 별로였어요. 그렇게 그 정도 물가가 되면은 성과들이 다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문이 안 남죠. 그렇죠. 이문이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남고 그리고 중앙은행은 계속 정말이던 뭐 기대 마음을 바꿔놓으려는 거건 긴축을 하니까 시장에는 그리고 양쪽으로 경제도 안 좋고 통화 정책은 긴축적이고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이든 안전 자산이든 사실은 좋지 못해요.